XRP가 지금 판결문에는 증권성이 없다라고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실제로 내용에서 보면 그것은 XRP 측의 주장을 인용한 것이고 부분적으로 그래서 양쪽의 주장에 대해서 나누어서 각각 일부 승소에 대한 약식 판결을 내린 거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프리세일을 통해서 어떤 투자 목적을 가지고 사전 판매했던 것은 분명히 증권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거래소에서 개인 간에 단순 거래한 거에 대해서는 그것은 상품 거래로 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했고, 그래서 SEC하고 리플하고 서로 합의해라, 이제 이런 쪽으로 판결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 한쪽에 손을 들어줬다라고 보기는 애매한 그러한 이제 판결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제가 여기서 물론 뭐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에게 리플을 지금이라도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물론 뭐 리플이 오늘도 좀 올랐죠. 그래서 내일 오를지 떨어질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모릅니다. 당연히 모르죠. 근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일단 첫 번째로 리플은 코인이 아닙니다. 코인이라는 거는 블록체인을 가지고 블록체인상에서 탈중앙화돼서 거래가 돼야 되는데 리플은 리플 본사의 컴퓨터 위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리플은 이렇게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블록체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코인이라고 말하는 거는 디지털 화폐라고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탈중앙화된 코인이다. 탈중앙은 집어치우고 블록체인상에서 돌아가는 코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자체 블록체인이 없어요. 그렇다고 특정 체인의 토큰도 아닙니다. 물론 이제 크로스 체인 방식으로 해가지고 다른 블록체인들의 컨트랙트가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예, 하지만 리플이 자체적으로 지금 송금하는 시스템은 내부 컴퓨터로 돌아가는 것이지 절대로 어, 공개된 블록체인상에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자, 그리고 어, 그런 것들을 반증하듯이 사실상 지금 생태계라는 것을 다 코인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코인마켓캡 보시면은 이른바 그 생태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코인 랭킹이라고 체인 랭킹이라고 있어요. 가상자산에 보면 체인 랭킹이라고 있고 여기 보시면 그 각 어떤 생태계들 별로의 지금 뭐 TVL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더리움이 압도적인 일입니다. TVL로 봤을 때 지금 2등하고 10배, 11배 차이 나죠? 10배 차이 나는 거죠. 10배. 그래서 이게 이제 체인별 TVL 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그 각각의 어떤 그 프로젝트들에 연결되어 있는 지갑들의 어, 그 잔고 뭐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이 전체의 한 72% 정도. 예. 그 다음에 트론이고요. 트론이 7.4% 정도 차지하고 있고, 예. 바이낸스 코인이 5% 정도 되고요. 솔라나 잘 나간다고 하는데 0.85%, 1%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 솔라나가 몇이냐고요? 참고로 솔라나가 8이에요. 예, 8인데 1%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블록체인과 생태계가 얼마나 편중되어 있는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카르다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클레이튼보다도 더 낮은 순위거든요. 물론 며칠 전에 카르다노가 어, 지금 뭐 올 들어서 최대치의 그 TVL을 보여줬다. 뭐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근데 올 들어서 최고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뭐 저 주최 측이 다 팔아먹고 도망가고 갔다고 소문이 왕왕되는 클레이튼보다도 생태계에 있어서 더 아래에 있다라는 거. 비트코인 3월 달에 지금 테스트 BRC20 만들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지금 비트코인이 카르다노를 바짝 쫓아왔어요. 여기는 스마트 컨트랙트도 안 되죠. 예. 그러니까 뎁 시스템은 불가능하고
단지 뭐만 있습니까? 컨트랙트만 돼서 토큰만 발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바짝 쫓아오는 이런 상황이고요. 음, 하물며, 네. 리플은 아예 랭킹에 없죠. 네, 당연히 없습니다. 블록체인이 없고, 토큰이 없고, 생태계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근데 제가 이제 리플을 까자는 게 주목적이 아닙니다. 그럼 리플이 싸냐라는 거예요. 싸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가상자산 순위를 한번 볼게요. 리플이 몇 등일까요? 자, 여기 1등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어, 도미넌스를 보면 비트코인 48.4%, 이더리움 19.1% 합치면 70%다 아는 말씀이죠. 나머지 2만 6천 개가 합쳐져서 30%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 2만 6천 개 중에 1등이 어딜까요? 자, USDT는 뭐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열애시키고요. 리플입니다. 그러니까 알트코인 2만 6천 개 중에 지금 제일 비싼 게 뭐다? 제일 비싼 게 리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발행 개수가 있기 때문에 유통 공급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되게 단순해요. 개당 단가를 가지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개당 단가가 0.79달러니까 오 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리플은 지구상에 있는 코인 중에서 비트이더 다음으로 가장 비싼 코인입니다. 네. 근데 이거를 왜 싸다라고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그 유튜브에서 코인 검색하면 절반이 리플 얘기거든요. 어,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블록체인도 없고 생태계도 없고 이게 뭐예요? 그냥 송금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스마트 컨트랙트도 안 되고 송금 즉 트랜잭션만 하겠다라는 건데 그 트랜잭션을 검증할 검증 기관도 없고 자체 검증이고 거기에다가 이게 리플이 나온 게 언제예요? 2014년인가요? 그러니까 되게 오래됐거든요. 사실은 10년 됐는데 당시에는 CBDC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각 국가에서 CBDC를 만들어서 지금 스위프트나 IMF나 다들 CBDC 송금 테스트를 하고 있고 CBDC가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국가 간의 그 화폐 거래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아가려고 하는 시작 단계를 지금 지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쉽게 말해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다 자기들 코인을 만들어요. 그걸 버리고 리플로 송금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만 바본가요? 왜 저는 그게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얘가 더 올라가면 어딥니까? 이더리움을 뚫어야 되는데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2018년에는 리플이 이더리움을 뚫었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턱밑까지 쫓아가서 사실은 오늘 하루면은 오늘 하루 어제만큼 오르잖아요. 그럼 비트코인이 뚫릴 상황이었어요. 저는 그거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 근데 해외에서 얼마였느냐, 리플이. 10원도 안 가는 5원이었어요. 그거를 어디서 상장한 겁니까? 자, 이게 리플 그래프예요. 오늘 많이 올랐죠? 이거를 모드로 놓겠습니다. 모드로 놓으면 원래 얼마였어요? 0.005875. 그러니까 한 6원, 7원 하던 거였는데 이거를 누가 삽니까? 빗썸에서 아도를 찍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코인이라는 게 비트하고 이더밖에 없었어요. 거래소를 통해서 유통되는 것이요. 그런데 빗썸에서 아도를 찍어가지고 그거를 한국 시장에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그때 130원인가에 풀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6원, 7원짜리를 해외에서 선점한 게 누굽니까? 상장 소식을 빗썸 위에는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빗썸은 그걸 해외에서 아무리 비싸게 샀어도 6원, 7원에 샀을 것이고 어쩌면 그거보다 훨씬 더 싸게 샀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뭐 리플 본사에서 공짜로 얻었을지도 모르죠. 예. 근데 어쨌거나 그걸 갖다가 130원에 상장하면서 어마어마한 시세 차익을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와 싸다 이렇게 된 거예요. 당시에 비트코인도 100만 원대가 넘어갔었고요. 예. 이더리움도 만 원대가 넘어갔었어요. 그런데 100원짜리 코인이 나오니까 미친 듯이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사기 시작했어요. 사실상 해외에서 거래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대한민국에서의 거래였고요. 리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사기 시작하면서 그게 5, 600원까지 올라갔어요. 예. 어마어마한 재미를 봤죠? 그게 여기에요. 자, 여기서 갑자기 보세요. 이게 몇 도입니까? 각도가 그냥 90도죠. 예, 갑자기 상장하자마자 그렇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5원짜리가
예, 몇 원, 10원도 안 되던 것이 며칠 사이에 500원을 돌파한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자, 이대로 끝나기 너무 아쉽죠. 그래가지고 한국의 다단계들이 판을 짭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돈을 끌어 모아가지고 이게 지금 각도가 몇 도예요? 이것도 거의 90도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얼마까지 끌어올리느냐? 예, 3달러를 돌파합니다. 그래서 한 4천 원 정도까지 예, 끌어올려요. 그러니까 몇 배가 간 겁니까? 거의, 거의 1000배. 거의 1000배를 가는데 며칠이 걸린 겁니까? 몇 달 안 걸렸어요. 그걸 대한민국 땅에서 한 1000배까지 리플을 끌어올렸어요. 자, 그때부터 리플이에요. 이때 비트를 뚫을 뻔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림을 보세요, 지금.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까?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까?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모양새예요. 물론 뭐, 어, 내일 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시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일 간다, 안 간다. 왜? 여러분, 네덜란드 튤립? 꽃 한 송이가 몇억 원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갖는 진정한 가치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사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격은 올라갑니다. 여러분, 무슨 저기 NFT 시장에서 지루한 원숭이니 뭐 이런 거 보시잖아요. 예. 그런 게 여러분들 보실 때 몇십억, 몇백억 하는 그림으로 보이십니까? 그런데 그런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저는 NFT도 물론 대체불가 토큰이 앞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나 영향력은 굉장하지만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림 쪼가리 갖다가 예, 사람들이 그렇게 터무니없는 가격에 거래하는 것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은 지금 블록체인 경제에 대한 요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거는 블록체인이라는 건요.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고 어떤 특정 세력이 나머지 사람들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경제적으로 지배하지 못하도록 탈중앙화시키는 게 핵심이에요. 네. 무슨 원숭이 사진 하나 놓고 몇십억, 몇백억씩 서로 샀다 팔았다 해가면서 가격 끌어올리는 게 블록체인의 핵심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리플 같은 경우도 아무것도 없어요. 블록체인도 없고, 스마트 컨트랙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우리나라 갈치장사 아줌마들이 생선 비린내 나는 10,000원짜리 끌어모아가지고 이걸 여기까지 끌어올린 거예요. 뭔지도 모르면서 며칠 사이에. 그런데 지금 이제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어요. 이거 나온 지. 그리고 각국 정부가 지금 CBDC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블록체인도 없는 리플 회사에서 컴퓨터 한 대 갖다 놓고서 돌리는 거를 갖다가 누가 그걸 믿고 국가 간, 은행 간 세계 결제 시스템이 리플로 그걸 결제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회사에 불나면 어떡하라고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전 세계가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또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음, 저는 안 삽니다. 자, 참고로 그, 오늘인가요? 어제 바이낸스에서 XRP 업, XRP 다운, 네, 25일부로 24일부로 상장 폐지 발표가 났죠. 그래서 혹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이거는 별개의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XRP를 지금 추격 매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왜? 자, 보세요. 지금 XRP는 알트코인 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비싼 포지션에 있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요. 반면에 제가 오늘도 자료를 업로드했지만 지금 체인링크 같은 경우 호재가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오늘 같은 날 체인링크는 사실상 떨어졌어요. 지금 이제 예. 이건 지금 최근 7일이죠. 그래서 오늘 사실 체인링크는 떨어졌고 리플은 많이 올랐습니다. 체인링크의 호재가 쏟아지는 날 체인링크는 떨어지고 리플의 악재가 쏟아지는 날 리플은 올라갔어요. 네, 놀랍습니다. 아주 사람들. 그런데 보세요. 얘는 23위예요. 앞으로 자 달러 결제 시스템 스위프트도 지금 체인링크하고 일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제일 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체인링크가 앞으로 금융계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예, 난데없는 또 성명을 어저께인가 발표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안랩도 체인링크가 제공하는 코인 시세 정보를 갖다가 어, 전달하겠다라고 서로 업무 협약을 오늘 맺었습니다. 몇 시간 전에. 국내외적으로 이러한 호재들이 어, 계속해서 며칠 사이에 지금 터져나고 있는데 가격은 떨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 얘는 올라갈 지금 공간이 많잖아요. 예, 갈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를 사놓고 그것도 소송 중인데 이걸 가지고 더 갈 거라고 군침을 흘리고 계신 분들, 그거는 성공하더라도 투기지 투자가 아닙니다. 비트코인 교육이 세상을 바꾼다. 마이 퍼스트 비트코인 해가지고 이 내용을 보면 엘살바도르에서는 사실 국가적으로 비트코인을 국가 화폐를 대체하는 통화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근데 어른들의 어떤 고정관념을 바꾼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신비클럽을 우리 하고 있고 참여하시는 여기 분들도 계신데 사실 그 성인의 어떤 고정관념을 바꾼다라는 건 되게 쉽지 않아요. 어, 여러분 여기 참여 안 하신 분들은 빨리 참여하세요. 공부할 게 너무 많고요. 공부를 무조건 하셔야 돼요. 공부를 안 하고 앞으로 사실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안 하시는 겁니까?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어, 더군다나 지금 이 친구들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 그리고 젊은 사람들, 물론 노인들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무료로 제공하는데도 많이 참여 안 하시고 사실상 유료 교육을 하면은 그 출석률은 매우 좋습니다. 예. 결석이 없어요. 유료 교육을 하니까. 그런데 무료 교육은 다들 결석을 밥 먹듯이 하십니다. 대부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공짜는 양잿물도 원래 먹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왜 공짜로 알려드리는데 안 들으실까요? 자, 미국에서 한 가지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고 있죠.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도 나온 지 몇 달 된 얘기인데 이번에 또 그 민주당 경선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화민주가 서로 다음에 대통령 중간 선거를 하죠. 그런데 거기서 민주당의 지금 현재 바이든이 대통령이잖아요. 민주당 당내 경선을 또 한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로버트 켄, 케네디 주니어 이분이 민주당 내에서 2인자입니다. 2인자고 20% 지지율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바이든에 비해서는 한참 밀리겠죠. 하지만 이분의 주장이 뭐냐면 미국이 지금 국채를 어마어마하게 발행했잖아요. 근데 국채량을 계속 늘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한테 돈을 꿔준 나라들이나 돈을 꿔준 기관 혹은 개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빚을 늘리니까요. 야, 이거 이러다 뜯기는 거 아니야? 계속 디폴트 얘기 나오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한 담보를 좀 설정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채에 대한 신뢰성이나 안전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면은 국채 금리가 어떻게 될까요? 신뢰도나 안정성이 높아지면은 국채 금리가 당연히 내려가겠죠. 그럼 미국 정부가 물어야 되는 이자가 싸지는 겁니다. 그럼 차라리 이자 낼 돈으로 자, 비트코인을 예, 국채 발행량의 1%를 비트코인, 금, 은 등으로 뒷받침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미국 국채가 단기 국채 금리 얼마입니까? 5%대입니다. 5%를 이자로 내고 있는데 그 중에 차라리 1%를 빼가지고 그걸로 비트코인, 금은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국채 신뢰도가 높아져서 5% 하던 금리가 4%로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은 이자 부담이 주니까 돈 안 들이고 거기에다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자산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이자가 내려가고. 네. 그래서 이러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금은의 가격 상승률은 사실상 인플레이션에 준하는데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률은 인플레이션을 훨씬 더 초과하죠. 예, 지금까지 사례로 봤을 때. 근데 앞으로도 더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92%가 이미 발행됐어요.
8%가 앞으로 120년 동안 발행될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내놓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는 1%도 안 되는 사람들 외에 나머지 99%는 비트코인에 남아있는 8%를 가지고 서로 경쟁해야만 되는 상황이에요. 가격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기관 투자자들 들어오고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만약 비트코인을 이런 담보로 뒷받침, 그러면 1%만 갖겠다는 얘기냐? 뒤로 얘기를 보면 차차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반응과 효과를 봐가면서. 자, 1%를 만일 늘려가지고 금리가 1%가 내려갈 수만 있다면 2%를 늘리면 2%를 사면은 2% 내려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반응과 상황을 봐가지고 계속해서 늘려나가겠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올해 1%를 줄였으면 그게 연금리니까 내년에도 1%가 주는 효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년 1%씩 담보를 사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식이 되면은 100년이면 100% 사는 거 아닙니까? 자, 아무튼 그런 식의 발상을 들고 나왔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재밌는 것은 양도소득세, 비트코인에 대한 양도세를 갖다가 받지 않겠다. 자, 그 근거는 뭐냐? 해외로 나가는 이 코인 관련 기업들, 거래소들, 자, 이들을 갖다가 미국 내로 끌어들여서 정상적인 세금을 걷겠다라는 겁니다. 기업을 지금 여기 보시면 여러 벤처 기업이 싱가포르, 독일이 아닌 미국을 찾도록 하자라는 거예요. 지금은 전 세계 금융의 허브가 어딥니까? 월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만일 블록체인 경제로 넘어가면서 블록체인 기업들이 현재는 미국에 가장 많습니다. 근데 해외로 다 빠져나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이 미래 경제에 대한, 물론 지금은 달러를 쥐고 있지만, 달러의 어떤 위상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달러 위상이 무너졌을 때, 블록체인 경제로 넘어갔을 때, 미국은, 경제 실권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러한, 케네디 주니어의 어떤 플랜이 물론 뭐 선거 전략입니다만은 굉장히 실효성이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냥 단순한 선심성 발언이 아니고요. 이걸 통해서 실제로 미국 국채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이 미래 경제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주도권을 선점할 수만 있다라면 굉장히 실리적인 거 아니에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든은 코인을 이해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자, 여기 이제 신한은행하고 태국 바트, 신대만 달러, 한국 원화, 그리고 실시간 외환, 스테이블 코인, 이거를 갖다가 블록체인 상에서 송금하는 것을 테스트했어요. 국경 간 송금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잠재력을 탐구하기 위해 헤더러와 협력하게 됐고, 예, 그래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이러한 각국의 통화들을 그 각국의 은행들과 함께 블록체인 기반으로 헤더라라는 그 개념 증명, 솔직히 저도 이게 공부가 안 돼서 뭔지 아직 정확하게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고요. 제가 다음에 더 공부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분 증명도 아니고 작업 증명도 아니고 개념 증명, 이거를 POC라고 한대요. 그래서 프루프 오브 컨셉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 증명으로 이러한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서로 송금하는 테스트를 신한은행이 했다. 뭐 이런 뉴스입니다. 아무튼 뭔진 모르지만 굉장히 다가왔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지금 이것뿐만 아니죠. IMF, 국제은행, 스위프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데서도 지금 다 하고 있고 각국 정부, 각국 은행들이 다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랩에서 블록체인 컴퍼니라고 자회사를 만들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지금 안랩은 뭡니까? 서버 보안을 관리하는 회사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서버 시대였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블록체인 시대가 되죠. 그래서 블록체인 보안, 그러니까 블록체인도 이번에도 그 크로스체인에서 사고가 터졌죠. 멀티체인이라고. 그러니까
블록체인 자체는 해킹이 안 되는데 블록체인으로 들락날락할 때, 그 다음에 블록체인과 블록체인 간 왔다 갔다 할 때, 이게 크로스체인이죠. 그러니까 블록체인 밖으로 살짝 나오는 순간에 해킹을 당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디파이 같은 데도 많이 털리고, 그죠? 이번에 크로스체인, 멀티체인도 털렸고, 거기에 지금 위믹스도 털렸는데, 안 털렸다고 시침이 딱 잡아떼다가 블록체인은 잡아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다 익스플로러 상에 기록이 남는데, 그래서 갖다 들이대니까 사실은 털렸다 이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참 위믹스라는 그 회사의 어떤 도덕성, 예. 대표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니까 그 회사가 얼마나 부도덕한 회사인지 저는 느낌이 오는데, 또 한국의 그 코인 투자자들은 위믹스에다 목을 매고 있습니다.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코인들 다 놔두고 왜 그렇게 마음대로. 지금 먼저 그 위믹스가 상폐됐던 것도 뭡니까? 위믹스 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혼자서 코인을 더 찍어가지고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 나쁜 짓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샀으니까. 네.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신념의 문제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블록체인 미래에 대한 신념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냥 돈 놓고 돈 먹기를 하려고 들어온 사람과,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비트코인은 그냥 화투, 화투판의 화투패로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냥 쌍피, 쌍피 떴네, 이걸로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큰 돈을 벌게 된다면 그거는 불공정한 세상이고요. 저는 아마 자살하고 싶어질 겁니다. 그래서 신념을 가진 그런 분들이 이 블록체인의 부를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 부를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들을 신비클럽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하셔야 되고, 신비클럽을 졸업했다고 해서 공부를 끊으시는 게 아닙니다. 예, 계속해서 공부하셔야 되고, 또 어떤 새로운 내용이나 또 뭔가 공부를 더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저하고 컨택하셔가지고 추가적으로, 예, 미팅, 1대1 미팅도 좋고 계속해서 미팅을 가지고 나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어,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안랩 블록체인 컴퍼니하고 체인링크하고 서로 제휴를 했어요. 그래서 시세, 그러니까 코인 시세 관련된 정보를 갖다가 전달받고, 그것을 갖다가 안랩에서, 예, 공식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덱스나 디파이 서비스들이 많잖아요. 거기서 거래되는 코인들의 온체인 데이터, 이거를 갖다가 체인링크가 규합을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갖다가 안랩 쪽으로 넘겨주는 걸로. 그러면 안랩이 어, 자신들이 자신들의 고객들에게 이것을 공식적으로 배포하는 거죠. 뭐 이런 식의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미국 최대 은행이죠. 체인링크가 오라클 네트워크 자산 토큰화의 필수다. 네. 오라클이라는 게 데이터베이스죠. 그래서 이쪽에 그리고 어떤 실물 데이터하고 그다음에 온체인 데이터하고 이 양쪽에 서로 간의 어떤 그 데이터베이스를 전달해 주는 거. 그러니까 사실상 모든 것에서 필요할 거다.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지금 디파이에서 뭐 합니까? 디파이에서 비트코인 담보로 뭐 USDT를 빌려줬다. 자, 근데 그 일을 디파이에서만 할 수 있습니까? 시파이도 할 수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비트코인 담보로 잡고 그 사람한테 대출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려면은 지금 비트코인이 얼마인지 이런 것도 명확한 데이터를 받아야 되겠죠. 자, 뭐,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 그런 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해하시기 쉽게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자산의 토큰화, 이게 지금 국내에서 이슈화되어 있는 STO와 관련된 것인지, 예, 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플랫폼 및 기술의 필수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만일 STO와 관련된 거라면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올 3월인가요? 법적으로 STO가 합법화돼서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뭡니까? 조각 투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토큰화 시켜서 조각 투자하는 건데 자, 지금까지는 빌딩이라는 거를 내가 만일 살려면 수백억이 있어야 되고, 은행에서 대출을 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예, 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되고, 그리고 부동산에 엄청난 수수료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사고팔 작자를 구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쳤죠.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토큰화 시켜가지고 코인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조각으로 자를 수가 있어요. 100억짜리 빌딩을 갖다가 100억 개로 자르면 하나의 한 토큰의 1원이 되죠. 자, 그렇게 잘라가지고 거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사고 파는 데 있어서 뭐 취득세, 양도소득세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예, 뭐 부동산 저기 비용 또 안 나가죠. 그 다음에 뭐 그 무슨 중도금 잔금 치르느라고 몇 달씩 걸리고 등기 치고 뭐 이런 비용들, 시간들, 예, 그리고 그 작자를 찾는 데 들어가는 많은 노력들, 스트레스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10분 전에 샀다가 10분 만에 팔아버릴 수도 있고, 예, 단지 거래 수수료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STO를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도되고 있는 것들이 대형 선박, 유조선, 자, 이런 거 개인이 유조선이 한 번 석유를 싣고 오면 어마어마한 이득이 남는데, 자, 이것을 지금까지 개인이 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 김채원 님이 유조선에 투자할 수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자들만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일 STO를 통해서 토큰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만일 그 유조선을 우리가 운영해가지고 1년에 50%의 투자 대비 수익금이 발생한다고 치자고요. 어마어마한 수익금이 나오는데 유조선 살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근데 STO를 통해서 그걸 하게 되면은 그걸 살 돈이 없는 사람들도 조금만 사가지고 그만큼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상가 등 그 미분양 건물들. 근데 미분양 건물은 지금 상가 같은 거는 잘못 샀다가는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간에 이러한 것들이 STO를 통해서 사고팔고 거래가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자, 그것 때문에 지금 어디가 들어오느냐? 증권사들하고 은행들이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것들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어, 코인의 시세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어떤 건물의 시세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유조선의 시세도 알아야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서로 어, 어떻게 유기적으로 데이터 베이스화 돼가지고 서로 연결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건물이 누구 말을 듣고 부동산 업자 말을 듣고 이게 얼마짜리고 유조선이 얼마짜리다라는 걸 누구 말을 듣고 결정할 겁니까? 그래서 그러한 공식화된 데이터베이스들을 갖다가 공식화된 채널을 통해서 연결돼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실은 조각 투자에 나오는 게 미술품도 있고요, 골동품도 있고요. 그럼 그거를 가격 감정을 또 공신력 있게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그걸 데이터베이스화 만들어 가지고 각 금융기관에다 또 공급을 해줘야 되고요. 그럼 그 금융기관에서 그것을 저기 어떻게 해요? 토큰으로 조각화 시켜가지고 이거를 조각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또 판매를 해야 되고요. 자, 거기에 대해서 만일 가치가 1억밖에 안 하는 그림을 갖다가 100억의 조각 투자로 해서 만일 STO를 했다. 그러면은 그 금융기관이 거기에 대한 일정 부분의 어떤 리스크를 안아야 되겠죠. 자, 이러한 부분들이 구체적인 자료가 나오려면 뭐가 필요하다? 체인링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형 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오라클 네트워크가 향후 금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체인링크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고 외신들에 따르면 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체인링크와 같은 오라클 네트워크는 기존 자산의 토큰화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플랫폼 및 기술에 필수적이다. 네. 은행 직원들이 대출해 주려고 가서 일일이 아파트 뭐 현장 감정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보고서에서 자산 토큰화의 미래를 탐구하고 온체인 파이낸싱을 강화하는 체인링크의 역할을 강조했다. 예. 그런데 오늘 체인링크의 가격은 떨어졌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희 그 신비클럽에서는 이러한 현물 투자를 갖다가 어떻게 현물 투자
했는데, 체인링크 현물을 샀는데 이걸 가지고 또 레버리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쉽게 말해서 그 바이낸스 코인엠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코인엠 사용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곳이나 알려주는 곳이 거의 없어요. 그러한 것들도 신비클럽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잘 배우실 수 있고, 코인엠에서 사용할 수 있는 봇들도 소개받으실 수 있고, 내가 직접 코인엠을 통해서 투자하는 방법들도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손석희 교수님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분이 쓰신 책도 제가 사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영상들도 많이 올려드리고 있어요. 자, 물론 제가 이분의 의견에 100%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저는 이분의 어떤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이분은 코인에 대한 어떤 신념을 살짝 드러내는데 강하게 노출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양다리 작전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경제 시스템에도 한쪽 다리를 얹어놓고 있고, 코인 경제 시스템에도, 블록체인 경제 시스템에도 한쪽 다리를 얹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쁘지 않고 이것도 틀리지 않았다라는 양동 작전을 피고 있는 듯한, 사실은 그 부분이 제가 가장 실망스러운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 때문에 이분이 또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또 이렇게 어떤 강사가, 연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유일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방적인 코인 지지자면 코인쟁이다 이렇게 몰릴 수도 있죠. 또 일방적인 반대편에 서 있으면 양쪽에서 그런 이제 지지를 받지 못할 겁니다. 자, 여기서도 암호화폐가 과연 그러면은 어떤 기축통화가 될 수 있느냐? 근데 가능성은 있으나 암호화폐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지금 기존의 중앙화된 화폐 권력들이 위기에 놓여 있고, 그러한 중앙화된 화폐 권력이 앞으로 미래를 끌고 나가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반사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딱 욕먹지 않을 만큼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죠. 저는 매일 밤마다 정한수를 떠놓고 달러가 망하기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달러가 부디 망해서 비트코인이 세계 기축통화가 되고, 우리 신비클럽의 멤버들이 모두 경제의 중심에 서실 수 있는 날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영 암호화폐 거래소 이달 말 출범 예정. 인도네시아가 얼마 전에 코인 거래소들을 다 금지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야, 얘네 코인 안 하려나 보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국영으로 운영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영 거래소가 출범하면 인도네시아 국내 암호화폐 거래는 모두 해당 거래소를 이용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지금 그 주식 거래를 하려면은 사설 거래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국가에서 그 주식 거래를 주도하고 있고, 어, 그걸 통해서 거래를 해야 돼요. 상장된 주식들은.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는 아예 암호화폐 자체를 국가에서 지금 주식 거래 하듯이, 상장 주식 거래하듯이 그렇게 코인들을 검증해 가지고 네, 국가가 주도해서 거래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요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약간 혼돈의 시기죠. 그래프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 공포지수 보면은 55, 그러니까 거의 중립선에 이렇게 놓여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조금 또 빠졌어요. 3만 선이 무너졌고요. 자, 이런 거를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가슴이 쓰리십니까? 혹은 억울하십니까? 혹은 불안하십니까? 자, 그건 신념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억울할 필요도 없고 불안할 필요도 없고, 자, 어차피 갈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네, 왜 갈 수밖에 없는지. 사람들은 이득을 쫓아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비트코인을 내가 송금하는 건요, 누구한테 허락받을 필요도 없고요, 누구한테 보여줄 필요도 없고요, 네, 어떠한 리스크도 없고 수수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3자가 가져가는 수수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블록체인상에 내는 수수료는 있죠. 근데 지금 비트코인 수수료가 갑자기 뭐 10분의 1로 떨어졌다고 며칠 전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얼마까지 떨어졌는지 확인은 못 해봤는데, 그리고 자, 그런 상황에서 자유롭게 전 세계 어디든지 돈을 보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인도네시아에 가든 하와이에 가든 러시아에 가든 중국에 가든 현금화할 수 있어요. 자, 그런 게 있습니까? 전 세계에 수수료가 거의 안 들어가요. 예. 10억을 바꾸는데 10,000원도 안 들어가요. 그럼 된 거잖아요. 자, 그런 비트코인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비트코인은 지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을 자꾸 생각하시는데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단점이 무지 많습니다. 근데 고조선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왜? 필요하니까.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 한 수천 년, 수만 년이 흘러도 계속해서 쓰이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라면 우리는 지금 투자 목표 시점이 언제입니까? 2025년입니다. 1차 목표가 그렇습니다. 최종 목표가 아니고요. 시드머니를 만드는 거 2025년까지. 그냥 여러분들 작게 생각해서 한 50배에서 100배만 놓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어떻습니까? 1,000만 원을 투자했다. 100배면은 10억입니다. 2천만 원을 투자했다. 50배면은 10억입니다. 그 10억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찬스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어요. 이 기회를 그냥 놓치시겠어요? 어떻게 10억을 만들 수 있는지 배우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한마디로 여기서 설명하래도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거 몇 달간 배우신 분들도 지금 제대로 이해를 할지 말지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공부하세요. 신비클럽에 들어오셔서 공부하세요. 왜 안 하세요? 자, 무조건 들어와서 공부하시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구원해 드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설사 신비클럽의 어떤 방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배우는 지식들은 미래 경제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들이에요. 무조건 배우셔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제가 보여드리려는 건 이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러한 파도들, 자, 파도들이에요. 이게 예, 반감기 첫 번째, 여기가 또 두 번째 반감기, 여기가 세 번째 반감기,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반감기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만큼 올랐을 때 제일 많이 올랐고, 이만큼 올랐을 때 그 다음으로 많이 올랐고, 이만큼 올랐을 때 제일 조금 올랐어요. 이번에는 아마 얼마 못 오를 거예요. 전고점 대비 전 한 2배 정도 봅니다. 그러면 한 7만 달러 갔었으니까 한 14,000에서 15,000. 네. 많이 가면 14만에서 15만. 15만 정도 보고요. 희망사항은 20만 정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15만에서 20만 정도 갈 건데, 그러면 최소폭이 될 거예요. 상승률로는. 점점 파도는 작아집니다. 하지만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기회를 우리는 무조건 잡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최근 1년을 볼게요. 자, 여기가 작년 연말에서부터 올 초까지의 바닥을 다진 구간이에요. 여기가 언제예요? 11월 달에서부터 올 1월 달까지가 여기 바닥 구간이에요. 자, 그 이후에 지금 보자고요. 어떻게 해요?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까? 올라가고 있습니까? 그림을 보세요. 6개월 동안에 계속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지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서 요만큼 갔다가 요만큼 떨어지면은 하늘이 두 쪽 날 것처럼 뭐 비트코인 이제 갈 만큼 갔다는 등 뭐 별의별 기사가 다 쏟아져요. 예. 벽에 무슨 벽에 부딪혔다는 등 뭐가 어떻게 됐다는 등뭐 예. 자, 이 그래프는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1년 동안만 봐도 바닥을 찍고 가고 있고 전체를 놓고 봐도 반감기는 이렇게 세 번의 반감기 동안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네 번째 반감기. 자,
제발 이 기회를 무조건 잡으시고 우리 똘똘 뭉쳐서 신념을 가지고 어, 정말 가문을 바꾸고 우리 일생을 바꾸고 그리고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마르지 않는 샘을 파고 어마어마한 부를 만드시는 일에 함께 참여하시고 그 열매를 함께 드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신비클럽에 참여하실 분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톡이나 전화 주시면 얼마든지 함께 참여하실 수 있고 수업 진도나 속도가 안 맞으시는 분들은요, 제가 개별적으로 1대1로 다 또 해드려요. 안심하시고 꼭 함께 참여하셔가지고 그러한 좋은 기회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